저는 오늘 저를 구해준 남자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를 구해준 남자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10억에 팔릴 뻔했던 그날 그가 저를 구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제 신발은 물에 흠뻑 젖어 발걸음마다 철벅거렸어요. 손에 쥔 건 빛바랜 피아노 악보 한 뭉치. 이 레슨 자리만 붙으면 이번 달 병원비는 해결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3년 전 교통사고. 오빠 김도윤은 그날 이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에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했고 저는 대학을 휴학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남은 건 오빠와 저 둘뿐. 매달 300만 원씩 나가는 병원비를 감당할 방법은 아르바이트뿐이었습니다. 강남역 3번 출구 앞 빌딩 5층. 문패엔 아트컬 처살롱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피아노 레슨이 아니라고. 붉은 조명, 가죽 소파, 그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조한철, 룸바 사장이라는 소문을 들어본 적 있었죠. 그가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피아노? 그건 핑계고 여기선 외모가 실력이야. 그는 제 어깨를 훌듯 만졌고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잘못 찾아왔습니다. 돌아서서 뛰쳐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순진했을까? 왜 또 속았을까? 비는 더 거세졌고 지갑을 열어보니 택시비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가야 했어요. 병원까지 2시간. 오빠는 오늘도 혼자 누워 있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서 멈춰 섰어요.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요 감기 걸리겠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이 사람도 조한철 같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의 얼굴엔 위협이 아니라 걱정이 있었어요. 정장 차림, 깔끔한 인상, 그리고 뭔가 믿음이 가는 눈빛. 저는 주저하다가 결국 차에 탔습니다. 맞아. 이미 최악이잖아.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 차는 조용히 움직였고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그는 말없이 운전했고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이라고 말하면 뭔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 아무 데나 내려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호텔 앞에 차를 댔습니다. 정확히는 5성급 호텔 로비. 여기서 몸 좀 말리고 가세요. 그는 저를 로비로 데려갔고 직원에게 수건을 건네받아 제게 내밀었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몸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러지? 뭘 원하는 거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1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가 못 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들었습니다. 한참을 저를 보다가 그가 말했어요. 빌려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지. 저는 이를 악물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무슨 조건이요? 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게 그게 조건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네? 대학 복학하세요.
그럼 돈 드릴게요. 이 사람 미쳤나?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엔 장난기가 전혀 없었어요. 강현우. 그가 명함을 건넸을 때 쓰여있던 이름입니다. 명문대 겸임교수, 대기업 대표. 저는 그 명함을 받아 쥐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제 인생은 그날 밤 조용히 선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과 거래를 한 걸까? 며칠 뒤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떴어요. 등록금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후원자 정보 비공개. 저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설마 강현우? 아니,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 말고 누가 이럴까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누군가의 빚쟁이가 됐다는 사실이. 저는 그에게 전화했어요. 왜 이러세요? 조건 이행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전 복학하겠다고 말한 적 없어요. 하실 거잖아요. 이 사람은 대체 뭘 믿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선 작은 안도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걱정을 덜 하게 됐으니까요. 이번 학기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미술학원 원장님이 제게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리야, 미안한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VIP 학부모님이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 내가 아이들이랑 너무 친해지는 게 예? 다른 곳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원장님도 아시잖아요. 주 3회, 시급 2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일자리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원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오는 길에 임 실장님이 슬쩍 귀띔해줬어요. 강 대표님이 원장님한테 조금 압박을 넣으셨어요. 그 학원에 출입하는 학부모 중에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강현우. 그가 제 일자리를 망쳤다는 것. 저는 그날 밤 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지만 저는 소리쳤어요. 강현우 대표 만나러 왔어요. 10분 뒤 그의 사무실. 넓은 창문 너머로 야경이 보였지만 저는 그런 것 볼 여유가 없었어요. 왜 제 일을 망치세요? 그는 의자에 기댄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망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제가 원한 적도 없는데 등록금 내고 일자리는 빼앗고. 세리 씨가 다치는 게 싫어서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그가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학원에 출입하는 학부모 중에 조한철이랑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거기 있으면 위험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 허락도 없이 제 인생을 바꿔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건 보호가 아니라 통제예요. 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졌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히. 전 도움을 바란 적 없어요. 당신이 10만 원 빌려준 건 당신 선택이었고 저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혼자서 네, 혼자서요. 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안 돼요. 뭐라고요? 혼자 두면 다쳐요. 세리 씨는 너무 순진하고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러워요. 이 사람은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지? 저는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세리야, 돌아보니 서유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오빠처럼 다정했던 그 사람. 오빠,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많이 힘들었지? 소식 들었어. 어떻게? 병원에서 차트 봤어.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이 있어. 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데 내가 연결해 줄 수 있어.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강현우의 강압적인 보호와 서유진의 다정한 도움. 생각해봐. 내 연락처야. 그가 명함을 건네고 떠난 뒤 저는 복도에 혼자 서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내 기준을 잃어가고 있다. 두 남자의 손길 사이에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진 오빠의 제안을 고민하던 며칠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편의점 알바를 끝내고 나오면 멀리서 검은 차가 서 있었고 학교 도서관 앞에도 병원 앞에도 같은 차가 보였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어느 날은 조한철이 직접 병원까지 찾아왔어요. 오빠가 누워있는 바로 그 병실까지. 오빠분 상태 안 좋으시죠? 제가 좋은 병원 소개해 드릴까요? 그는 웃으며 명함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 갔어요. 저는 그 명함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일주일 뒤 문자가 왔습니다. 음악 치유 프로그램 강사 모집. 시급 5만 원. 면접 일시 오늘 오후 7시. 저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돈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강현우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제 용돈이며 생활비는 여전히 제가 벌어야 했으니까요. 이번엔 제대로 된 곳이겠지. 음악 치유 프로그램이라잖아. 강남의 한 스튜디오 건물.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복도는 조용했어요. 602호. 문패에 힐링 스튜디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으으!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질질 끌려 들어갔어요. 시야가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건 복도 끝에 비상구 표시등이었습니다. 누가 도와줘.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눈을 뜨니 눈부신 조명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무대 같았어요. 아니, 전시장 같았어요. 앞쪽엔 가죽 소파에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앉아 있었고 옆에는 저처럼 묶인 여자들이 3명 더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조한철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신사 여러분, 오늘 준비한 상품들입니다. 상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첫 번째 20대 초반 대학생 시작가 500. 남자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600, 700. 저는 옆 여자를 봤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자, 다음은 특별한 물건입니다. 신상 대학생, 음대 출신, 피아노도 칩니다. 시작가 500. 조명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싫어, 이건 싫어. 550?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600, 700.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누가, 제발 누가. 그때였습니다. 10억, 공간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고 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사람. 검은 코트를 입은 강현우였습니다. 조한철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누구시죠? 강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주변 남자들이 일어나려 하자 손짓 하나로 제압했습니다. 경찰 오는데 5분 남았어요. 나가고 싶으면 지금 나가세요. 남자들이 우르르 빠져나갔고 조한철만 남았어요. 당신이 뭔데? 강현우가 그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 건드리지 마. 조한철은 그제야 겁먹은 표정으로 도망쳤어요. 강현우가 제게 다가와 묶인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입에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괜찮아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리의 앞으로의 선택이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가 저를 안아들었어요. 이딴 데 다시는 혼자 다니지 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차에 태워졌고 저는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GPS 추적했어요. 당신 가방에 넣어뒀어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안도도 밀려왔어요. 만약 그가 추적하지 않았다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강현우는 한참을 운전만 하다가 낮게 말했어요. 알아요. 그 말투에 묻어있던 건 체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버려둘 수는 없어요. 왜요? 당신이 중요하니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구해진 건가 아니면 더 깊이 빠진 건가? 그날 밤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강현우는 저를 지켜주지만 놓아주진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제 제 힘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경매장 사건 이후 강현우는 저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학교까지 차를 보내고 집 앞엔 경호원이 서 있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한철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도주 상태예요. 보호라는 이름의 감옥.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오빠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거예요. 폐렴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추가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강현우가 병원비를 대준다고 했지만 이건 기본 재활치료비였어요. 응급치료에 들어가는 돈은 별도였고 한 달에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러다 오빠를 어떻게 하지? 알바는 계속 끊겼어요. 새로 구한 카페 일도 과외 자리도 모두 강현우의 개입으로 사라졌습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그 지역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 학부모는 신원이 의심스러워요. 이유는 다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저는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유진이 다시 나타났어요. 카페에서 만난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계약서. 6개월간 내 약혼녀 역할을 해줘. 그럼 치료비 1억 줄게. 저는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가 결혼 압박이 너무 심해서 형식적인 관계면 돼 가끔 같이 나타나주기만 하면 돼. 집안 행사 몇 번, 식사 자리 몇 번. 그게 다야. 1억 그럼 오빠 치료를 1년은 할 수 있어. 도유닛의 치료법도 내가 연결해 줄 수 있어. 미국 병원 쪽에 아는 교수가 있거든. 생각해 볼게요. 유진은 제 손을 잡았어요. 세리야, 나는 강현우랑 달라. 널 가두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단지 6개월만 계약 관계로 도와주면 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 거지? 돈 때문에 거짓 연인이 되는 걸? 하지만 오빠의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강현우가 병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리 씨, 저는 그를 피해 걸으려 했지만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유진 만났죠?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뭘 제안했는지도. 소름이 돋았어요. 그만 좀 해요. 제 인생 감시하는 거. 그 제안 받으면 안 돼요. 왜요? 당신이 뭔데 제가 뭘 하든 말든 간섭해요? 강현우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유진은 당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위장 약혼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도 저를 당신 마음대로 움직이려고만 하잖아요. 보호한답시고 제 일자리 망치고 제 행동 감시하고 GPS까지 달고. 그건 전 당신 소유물이 아니에요. 현우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맞아요. 소유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세리 씨를 원해요. 그냥 곁에 있어요. 내 곁에 위험한 일 없이 안전하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아니면 집착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 이제 누군가의 도움에 기대고 싶지 않아요. 당신 것도, 유진 오빠 것도.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혼자서 어떻게 해요? 오빠 치료비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확실해요. 전 더 이상 빚지고 싶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저는 돌아섰고 그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안 거절할게요. 미안해요. 전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답장이 오기 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병원으로 뛰어갔고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와서 응급처치했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추가 치료가 시급합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이번 달만 800만 원 정도입니다. 800만 원 어디서 구하지?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오빠를 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오빠. 내가 뭘 해야 하지? 뭘 선택해야 하지?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강현우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말했어요. 제가 할게요.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전 영원히 당신한테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벗어날 수 없어요. 세리 씨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벗어날 거예요. 꼭.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 남자 모두 저를 도와주려 했지만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제 삶을 구해주면서 동시에 제 자유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로 살고 싶다. 그 생각만이 유일하게 확실했습니다. 오빠의 상태가 안정된 후 저는 병원 복도에서 낯선 보호자를 만났어요. 그분도 중환자실에 가족이 입원해 계셨죠. 혹시 미국 신치료법 이야기 들으셨어요? 보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죠? 우리 집 사람한테도 권유받았어요. 근데 다른 의사한테 세컨드 오피니언 받았더니 그거 아직 FDA 승인도 안 된 실험 단계래요. 성공률도 30%밖에 안 되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게다가 비용이 억 단위예요. 그냥 자연 회복이랑 재활 치료가 더 안전하대요. 돈만 뜯어가는 거 아니냐고
그 의사가 화내더라고요. 저는 간호사실로 뛰어갔습니다. 의사 자오 선생님 계세요? 그분은 지난주에 병원에서 해고됐어요. 환자들한테 거짓 치료법 권유하고 리베이트 받은 게 들통났거든요. 유진 오빠가 말했던 그 치료법 전부 사기였던 거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그 치료법 사기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긴 침묵 뒤 유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속은 거야. 자오 선생이 확실하다고 해서. 아니면 알고도 저한테 말 안 한 거 아니에요? 계약 때문에? 세리야, 오해야. 난 정말. 됐어요. 어차피 계약도 거절했으니까. 세리야, 들어봐. 치료비는 여전히 내가 낼 수 있어. 계약 없이도. 왜요? 넌 내게 특별하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도 결국 똑같네요. 대가를 바라잖아요. 제 마음이든 제 시간이든. 그건 아니야. 전 이제 혼자 할 거예요. 고마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다 똑같았구나. 도와준다는 사람들은 다 뭔가를 원했어. 저는 오빠 병실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정말로 혼자서. 그날 밤 도서관에서 장학금 공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예술복지재단, 음악치유 장학생, 사회복지 예술 지원 프로그램. 하나하나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솔직하게 썼어요. 저는 3년간 오빠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휴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꿈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음악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저 자신부터 하고 싶습니다. 2주 뒤 강현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방식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였어요. 저는 제 길을 찾겠습니다. 그동안 받은 돈은 천천히 갚을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돈은 됐어요. 갚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돼요. 멀리서 응원할게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한 달 후 이메일 한 통이 왔어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예술복지재단 예술치유 장학생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저는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해낸 거야. 장학금은 월 150만 원, 2년간 지원. 그리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음악치유 프로그램 강사로 일할 기회까지 주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빚이 아닌 제 실력으로 얻은 돈이었습니다. 오빠 병실에서 작은 전자피아노를 꺼내 연주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곡이었습니다. 오빠가 눈을 떴어요. 예쁜 곡이야. 제목이 뭐야? 다시 나로. 만든 거야. 잘하네. 원래 이렇게 잘 쳤어? 저는 웃으며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응, 근데 잊고 있었어. 이제 다시 찾았어.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첫 수업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함께 옛날 노래를 불렀어요. 선생님, 피아노 소리 들으니까 젊었을 때 생각나네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셨어요? 응. 아주 좋은 생각. 선생님도 좋은 일 많이 생길 거야. 저는 웃으며 다음 곡을 연주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카페에서 강현우를 마주쳤습니다. 우연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멀리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지 않았고 그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갈 때 제 테이블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축하해요. 멀리서 응원할게요. 저는 쪽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유진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것도 서로에게 맞는 거리였을지 모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오빠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고, 저는 주 3회 요양병원에서 음악치유 수업을 하며 동시에 복학한 학교에서 졸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제 속도였고 제 방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빠 병실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누군가의 빚쟁이가 아니야. 누군가의 보호 대상도 이용 대상도 아닌 그냥 김세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로 살게.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 소리는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저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구원받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제가 제 삶을 구해냈으니까요. 첫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오늘도 세상은 조용히 아름다웠습니다.